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구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의 요약 정리 내용은 5주부터 8주에 이르는 내용으로 먼저 5주에서는 약용버섯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약용버섯은 일반적으로 버섯의 베타글루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기능 활성화와 항종양 작용이 높고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약용버섯은 많은 경우 성인 예방 또는 항암 및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용도로 쓰이나 주로 항암, 항염증 관련에 큰 효과를 보여 암 관련 약품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용버섯의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동충하초, 차가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운지버섯, 치맛버섯 등을 예를 들고 이들의 영양가, 뛰어난 양리적 효능, 성분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약용버섯은 식품과 음료, 약품, 신약 개발에서 훌륭한 재료로 이용되고 있고 이들의 뛰어난 생리활성, 즉 항암, 면역 증진 효과는 이들이 갖고 있는 다당류, 베타글루칸 계열인데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먼저 차가버섯. 이들은 약용버섯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업계 또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극한 자연이 빚어낸 천연의 항암제라고도 불리우는 버섯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입니다. 죽은 나무나 부식토에서 자라는 일반 버섯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는 보통 버섯과는 달리 자작나무가, 그러니까 숙주나무란 얘기예요. 자작나무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버섯입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 북위 45도 이상의 극한의 추운 지방에 자라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 암과 성인병 치료에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영지버섯,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하는데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계 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복합 다당류인데 특히 베타글루칸 계열의 그리고 단백질이나 알칼로이드, 기타 여러 생물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다당류는 비특이적 면역 증진,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암 억제 작용의 하는 인터페론 인듀서, 이건 너무 전문 용어니까 하고 불리우는 이런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역시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상황버섯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비롯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고 암 증식이나 재발을 억제하여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약재로 애용되는 버섯입니다. 이 고목에 자라는 상황버섯이 되겠죠. 운지버섯, 구름 모양으로 버섯이 형성된다고 해서 운지, 구름 운자를 쓰는데요. 최초로 발견된 항암버섯으로 이 버섯에서 항암물질 처음으로 알려진 이것도 글루칸의 일종입니다. 크레스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지버섯에서 추출된 크레스틴 신약이 항암 치료제로 상용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양한 효능 가운데 특히 크레스틴의 항종양
작용과 풍부한 인터페론 성분은 인터페론이란 인체에 이런 이물질 또는 이 병원체 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에 대항해서 싸우는 물질, 면역 증강 물질이죠. 이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하는 작용에 도움을 주고 종양세포 증식 억제율이 100%에 근접하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운지버섯이 항암 치료에 좋은 이유는 바로 이 글루칸 계열의 다당체, 그 이름이 크레스틴이 되겠습니다. 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마버섯, 베타글루칸의 일종인 시조필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조필란을 이용해서 악성 종양 주사약이 제조되었고 자궁경부암, 위암, 폐암 등 암 치료에 항종양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거론된 일체 것들은 모두 아주 양리작용이 뛰어난 것들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우리 흔히 듣고 아주 친숙한 버섯인데 여기에도 렌티난이라고 하는 암세포 증식 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면역 증강을 통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르고스테롤 비타민 D 전구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 다량 들어있어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로 전환되고 체내의 칼슘을 흡수를 증진시켜서 튼튼한 뼈를 갖게 해주는 이런 기능도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B2 등이 다량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계, 심혈관 질병 등의 예방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버섯은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유용한 성분들, 아미노산, 만니트 등등의 성분과 비타민 B2, D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효소도 많고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체에는 아주 유용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 성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베타글루칸 지금 몇 차례 지금 언급되고 있죠. 이 제한물질 성분,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는 성분 등을 가지고 약제 개발이나 자원에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약용버섯으로 동충하초는 곧 언급이 될 거고요. 차가버섯, 영지버섯, 운지, 상황, 표고버섯 등등등 이런 항암 및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버섯의 다당류로는 동충하초의 코디세핀, 차가버섯 및 영지버섯의 베타글루칸, 운지버섯의 크레스틴, 치마버섯의 시조필란, 표고버섯의 렌티난 성분 등은 항암제나 또는 면역화학요법제, 면역부활제 등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표고버섯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동양 특산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버섯 중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것이 표고버섯이고 비타민 다량 들어있고 독특한 향과 맛이 있죠.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 함량이 더 증진이 되는 유용한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고 렌티난 성분, 인터페론 생성 촉진, 항바이러스성 효능 등등 하여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에르고스테롤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2로 전환되고 또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나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것 이미 언급되었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렌티난, 렌이 되겠습니다. 렌티난 성분은 면역세포 증식, 분화 촉진하여 면역력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체 재료뿐만 아니라 건조시키면 더 이런 성분들이 전이 되는 등 아주 유용한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이자 약용이 되는 버섯 중에 또
주자입니다. 동충하초. 자, 동충하초는 버섯 종류죠.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코디세핀 7%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도 다량 들어있고, 자, 비타민 B12가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약효 중에 특히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성분은 숙주곤충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항세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및 항암작용을 하는 활성물질로 이미 중국에서는 여러 약제로 또는 치료제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높은 암 억제 작용, 마약 중독에 있어서의 해독제로서의 효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으로 체력 소모가 많을 때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육상 선수들이 사용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란 벌레이면서 벌레가 아니고 식물이면서 식물이 아닌 선약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자,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다당체가 해독의 효능이 있어서 담배, 니코틴 등 독성물질에도 해독이 뛰어나 흡연자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 언급된 동충하초의 효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암성 증진, 그 다음에 항염증, 그 다음에 해독성, 영양강장, 자연치유력, 그 외에도 여러가지 유용한 양리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균이 다양한 수백 종류의 곤충을 숙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도 8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에 그 동충하초를 누에에 접목시켜서 누에 동충하초를 개발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누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동충하초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합쳐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수한 약효가 동물 실험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 효능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성이 증가되고 피로감은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버섯은 약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식용으로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뱅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쌀이버섯, 느타리버섯 등등등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용해 오고 있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인공재배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여기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병재배 기술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밑둥이 잘려져서 포장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인공재배 기술의 발달로 버섯이 저렴하게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 증진과 관련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는 21세기 미래형 사회 메가 트렌드인 인구 고령화 이것과 함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질병 예방과 웰빙 건강에 대한 실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웰빙 건강 중시 트렌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해당 시장 규모의 확대를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3조 원대로 어마어마한데요. 이 가운데 1조 원대에 이르는 규모가 바로 버섯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식용 및 약용버섯 자원이 하여 특히 최근 생물자원에서 유래하는 천연 성분에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용버섯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물질 등이어서
이 향후에도 이 버섯 자원이 갖고 있는 유용성은 더 크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6주에서는 우리가 실험동물 자원을 다루었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동물 자원을 우리가 배웠는데, 실험동물 자원으로서 이제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서 동물 자원을 다뤄보았고, 대표적인 실험동물 자원들 몇 가지 설명했죠. 이들은 바로 곤충에서와 마찬가지로 걸어다니는 동물 약공장으로, 한 마리가 곧 동물, 그러니까 공장 하나에 해당되듯이, 그리고 이들은 질병 연구에서 최상의 재료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생명과학과 생체의학, 바이오메디컬, 생체의학 발전과 더불어 각종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자원의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20세기 초기에 시작된 실험동물 분야는 청정동물의 개발, 질환 모델 동물의 개발, 성질 전환 동물 더 번창했고, 특히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유전자 도입 동물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죠. 실험동물 영역의 학문은 이제 종합적인 과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법, 의약품 제조, 동물 개량, 식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첨단과학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실험동물 자원의 학문적, 산업적 중요성이 한층 더해가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다양한 실험동물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실험동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험쥐가 대표적이죠. 자, 1990년대부터 2003년에 걸쳐서 90년에서 2003년 한 14년에 걸쳐서 인간 유전체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여러 나라에서 다국적 협업 체제로. 그래서 휴먼 제놈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이용한 연구 및 응용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를 위한 질병 치료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 또는 연구에 직접 활용되는 자원으로 다양한 실험동물과 관련된 정보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쥐는 수많은 실험에 이용이 되었는데, 정보를 대량 확보해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마우스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는 Human Mouse Homology,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정보를 얻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 연구가 바로 이런 실험동물 자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대표적이죠. 자, 이것은 이제 생쥐가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수십여 종, 30여 종 이상이 있는데, 역사는 좀 오래되었죠. 몇백 년 전부터 17세기 전부터 17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세기. 자, 왜 그렇게 사용이 됐느냐? 또 한번 나오겠지만 몸집이 작아요. 25 내지 30g. 자, 키우기 쉽고 경제적이고 관리가 쉬운 점. 그리고 빠른 생식 주기로 여러 세대를 짧은 기간에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해져서 사육되어 현재 연구, 실험, 검정 등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실험동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험동물화된 마우스들은 얌전해서 이렇게 손이 닿아도 저항하거나 방어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지로 많이 이용하고, 또 여기에 연구용으로 균이 전혀 없는 묵인 마우스라든가 또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 등으로 개발해서 질병 연구, 신약 개발 또는 이런 연구 등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 실험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쥐, 실험동물 1순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살아있는 시약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쓰이기 때문에. 실환 모델 실험용 동물로는 인간과 가장 유전자 구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 등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반면 쥐는 출생 1개월 후에 성체가 되고 3주마다 8마리에서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몸집이 작고 세대 주기가 짧고 번식 능력 뛰어나고 환경 적응력 아주 강하고 등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유인원을 대신할 방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쥐입니다. 쥐. 인체와 면역체계, 장기, 체내구조, 체온 등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85% 정도 비슷하고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 고혈압, 비만, 당뇨, 암, 면역결핍증 등등등 또 거의 대부분 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넘버원, 실험에서 넘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와 장점은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으로 인체에 있는 질환과 같은 질환을 앓는 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부 유전자는 또 다른 것으로 교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 변형 쥐는 곧 질환 모델 실험 동물로 사람과 유사한 상태의 질환을 나타내도록 만든 실험쥐를 의미합니다. 자, 왜 쥐인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인간과 같은 첫째, 포유류 척추 동물이에요. 그 다음 체내 구조, 장기, 면역 체계가 인간과 유사해요. 고혈압, 암, 비만, 당뇨 등 인체 질환이 쥐에서도 발견이 돼요. 쥐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작은 크기, 짧은 세대주기, 뛰어난 번식력 하여 새끼에서 성체가 돼서 3주마다 새끼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수로 8마리, 10마리씩.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고 실험용 또는 백신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 자원입니다. 상당수의 백신은 쥐에게 그 질병을 앓게 한 뒤 얻은 항원을 모체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쥐는 뒤로 하고 미니돼지. 자, 미니돼지란 생리적 특성이 인체와 흡사해서 질병 치료나 난치병 연구용으로 쓰기 위해 무균 처리된 돼지입니다. 크기도 성장 후에 중량이 60 내지 65kg 정도이고 인체와 회부 생리학적 특징이 아주 비슷해요. 장기의 크기, 형태, 그다음 치아 가리. 그래서 치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연구 재료가 되는데요. 형질 전환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쓰이고 있는데 장기 생산, 장기 이식, 신약 개발 등등의 영역에서 이들이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점은 순환계, 소화계, 생리적 측면이 인체와 유사하다. 짧은 임신기간, 자손수도 10마리까지.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작은 돼지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쪼르르륵 태어나겠죠? 다산성의 최소형으로 유지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순환계, 소화계, 영양학, 치약 등에서 각광을 받을 실험 동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쪽 영역의 연구들이 예로 되고 있습니다. 간장동맥 혈액 공급률 사람과 비슷해서 연구가 활성화된다. 순환기계 연구. 그 다음 어린아이는 6개월 만에 출생 체중의 2배가 되는데 돼지는 일주일 정도가 되면 그 단계에 이르러요. 그래서 소화 성장 촉진 관련 영양학적 연구에 이 미니 돼지들이 도움이 되고 있고 돼지는 특히 치아가 빠지며 교환되는 유일한 실험동물로 치약 연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실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학 연구 관련 유치가 빠지는 동물이니까 그리고 연구치가 나니까 아주 중요한 연구 실험 동물이 되겠죠. 다음 토끼. 토끼는 다양한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실험 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 일반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크기 적당해요. 그래서 뭐 이식 실험과 같은 외과 수술의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혈관주사, 체열, 연속 체열, 다량의 항혈청 획득에 용이해요. 샘플 채취가 안과 연구에 적합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 구조. 그 다음 배란 시기가 정확해서 정확한 배란 시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발생학 등 번식 생리학, 내분비학 등 특정 연구에 적합하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출생 토끼가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서 모델 동물로 연구할 수 있겠죠. 질환 특성에서. 그래서 지질대사 이상, 동맥경화 등등 이런 지질대사 관련한 연구에 많이 사용합니다. 토끼를. 그래서 다양한 연구 분야, 즉 외과, 순환기, 양리, 면역, 세균성, 대사적, 내분비 연구 등등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토끼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책에는 다양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죠. 자, 살아있는 약공장, 즉 걸어다니는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약공장에 이제 비유한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장의 곤충에서와 같이 곤충을 이용한 생체 공장화에서 언급했듯이 유전자 변형으로 형질이 전환된 실험 동물들은 잠재력을 지닌 곤충 자원으로 곤충 자원처럼 각각의 개체가 걸어다니는 동물 약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기술로 형질 전환된 동물을 만들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한 품질의 가축 생산, 소량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하는 난치병 치료 물질 등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질 전환 동물이 얻은 또 다른 이름은 살아있는 약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자, 실험 동물 자원을 보면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서 실험 동물 자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고, 실험 동물이란 연구에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고 개량되어 육성, 번식, 생산된 동물을 뜻합니다. 인위적인 지식이 가해진 유형 생물 자원이죠. 그래서 20여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서 마우스, 렛, 토끼, 개, 돼지, 영장류 등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생명과학과 생체의학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연구에서 사용이 되고 실험동물 자원의 중요성은 날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질 전환 동물들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질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돼지인데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쥐에다 삽입하거나 염소와 양을 키메라처럼 합쳐버리거나 등등등 이렇게 실험동물 자원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런 실험동물 자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하여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공생체 조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또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니 장기라는 일명 오가노이드죠. 미니 장기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질병 발생 원리 등등을 연구해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이고 더 분명한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끔 하는 영역으로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장기 제작이죠. 그래서 뭐 체리만한 혈관을 갖춘 심장이 나온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이론적으로는 장밋빛이지만 실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하는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안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질환 모델 동물들, 즉 실험 동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해양생물자원으로 우리가 넘어갔죠. 해양생물자원은
우서처럼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아주 다양함을, 방대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바닷속의 생명 창고가 해양 생물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 육상의 지하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찾고 있을 때 바로 바다를 지목하고 있어서 바다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다를 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해양의 활용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 그 바다의 해상 자원을 개발하려고 또는 해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플랑크톤, 해조류, 심해 자원 등등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플랑크톤, 부유생물로 헤엄 능력이 없거나 아주 약해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해양의 작은 동식물체에 대한 총괄적인 명칭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엽록소 등의 색소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독립영양체, 동물성 플랑크톤은 다른 생물이나 그 파편을 섭식하는 종속영양체.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그 다음 생물들이 또 섭취해서 먹이사슬이 해양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영양을 하는 플랑크톤은 낮에는 광합성을 위해서 위로 이동합니다. 왜? 빛이 들어오는 가시광선이 있어요. 또는 광선이 들어오는 거리까지 그 플랑크톤이 부유를 할 테니까. 하지만 밤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아래로 이동해서 이렇게 일주기성으로 움직이는 플랑크톤들도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운동력이 없거나 운동성이 없거나 약하고 크기도 매우 작지만 바다 먹이 사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왜냐?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죠. 하지만 제한된 깊이까지만, 즉 빛이 올 수 있는 곳까지만 그 수심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러면 양분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그 수심에까지만 있습니다. 플랑크톤은 원래 방랑자하는 자라는 뜻이고, 크기는 수마이크론, 일반적으로 몇 마이크론에서 몇 밀리미터 정도까지, 동물성이면 조금 크고 식물성은 더 작은데, 특히 이렇게 소형인 경우에는 상대적인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편모, 선모 등을 발달시키고 표면이 막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되는 이유는 물의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물의 저항을 높이면 수중의 위치에 보존하기,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물성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포에 결정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온, 염분, 밝기, 수심, 물흐름, 영양염류, 먹이나 포식자의 양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식물성 플랑크톤, 앞에 얘기했던 대로 기초 생산자고, 자, 여기 수심 200m까지 서식 가능합니다. 빛이 도달하는 표층이기 때문에. 식물성인 경우에는 동속 영양체고 부유생활을 하고 다양한 종류가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평생 플랑크톤으로 동물성으로 있는 경우는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치어라든가 저소동물 유생이라든가 원생생멸류라든가 이렇게 변태 과정을 거친다든가 탈피를 한다든가 등등해서 작은 시기를 거칠 때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있다가 큰 생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유 플랑크톤에 들어가죠. 이 동물성 플랑크톤은 심해에서도 서식이 가능합니다. 왜?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해, 그러면 200m 그 밑으로 해당이 되죠. 일주기성, 즉 낮과 밤을 주기적으로 수직 이동이 가능해서 낮에는 중층에 있고 밤에는 표층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조류. 해조류는 가장 좋은 식이섬유, 점질성 다당류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데, 특히 홍조류는 한천, 녹조류는 우런산 등 다당류, 갈조류는 라미나란 등 이런 것들이 육상의 식물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종류는 한천, 가라기난, 알긴산 등등의 점질성 다당류라는 것. 이런 해조류에는 항암 효과가 높은, 그래서 항암 활성도가 매우 높은데요. 세포장애에 작용을 하거나 항변이성 작용으로 초기 발암을 억제합니다. 면역 부활 작용을 하고 비타민류 등의 항산화 작용으로 발암 억제, 식이섬유에 의한 발암물질 흡수 처리 등 이들은 높은 항암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조류들은 그러니까 녹조, 홍조, 갈조 등등을 의미하죠. 적조 등. 자, 해조류의 산업적 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식품으로서 해조류는 김, 파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미역, 다시마 등등. 그래서 김과 파래 등에는 레몬의 비타민C 양과 고임만 먹는 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종류들이 식품, 사료, 비료 등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천연물 추출 기법을 이용해서 공업원료라든가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해조류 고분자 추출물질인 파이코콜로이드 원료로 한 상품은 세계 시장 규모가 꽤 큽니다. 1,700억 원여 되니까 지금은 더 커져 있을 것입니다. 해조류는 연간 2천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식량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일부는 화학, 공업용 원료, 의약품 등으로 이용이 됩니다. 여기에도 바이오 기술이 접목이 되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실용화 단계에 이르는 것 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해조류의 산업적 이용,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는 식품이나 식품 등의 식용자원, 사료나 비료로 이용했지만 유용한 천연물질을 추출해서 공업의 원료, 의약품 개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파이코콜로이드 시장 규모 꽤 크고 연간 2천만 톤 이상이 생산됩니다. 기존의 활용과 달리 미래에는 의약품 제조, 신개념 식품, 도료, 천연가스, 기능성 화장품, 청정 에너지, 기름, 유용한 기름 등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심해로 내려가면 생물자원의 잠재력 대단한데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를 심해어라고 하고 현재 약 1,300여 종류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심해 관측선으로 수심 3,000m 이상 서식 심해어까지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수압을 어떻게 견디고 깊은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들은 보통 심해어가 아닌 일반 어류들은 불해를 가지고 있어서 부유나 그 수중에서 사는데 도움을 받는데 심해어들은 바로 체내에 체액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류가 가지고 있는 불해나 타기관에 기체가 차 있지만 심해어는 불해가 태화됐거나 기관 변화가 일어나서 기체 대신 액체인 체액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된 액체가 기체보다 압력 영향은 물론 압력 변화에 따른 변동도 적기 때문에 높은 수압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자, 바다에서는 수심이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해 1000m에 있다면 수압은 100배에 해당되는 3000m면 300배, 10,000m면 1000배의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뎌야 하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심해로 내려가면 바로 이 압력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해에는 열수 분출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는 100도씨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이제 날아가는데 열수 분출공은 약 350도나 되는 아주 고온의 상태가 유지되는데 거기서 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물은 사실 수증기가 돼서 이게 기체화가 돼야 되는데 열수로 뜨거운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보면 바로 이게 열수 분출공이 있는 지역이 이제 한 심해 2000m, 3000m 되는 곳에 있었어요. 해저에. 그러니까 압력은 약 200 내지 300기압. 기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화 되지 않고 그냥 열수로 쏟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상의 생태계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유지되는데 심해에는 빛이 없어도 열수 분출공 근처에 분출하는 검은 연기 속에 황화수소를 산화시켜서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화학합성 세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합성이 일어나서 이 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합성하여 탄수화물을 만드는 화학합성 세균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에너지원이 식물의 광합성이라면 심해 열수 분출공에서의 생태계를 부양하는 것은 바로 이들 합성 세균이라고 화학합성 세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해 자원 중에 대표적인 슈퍼푸드 또는 식품 업계에서 이제 향후 미래를 주도할 앞장설 수 있는 식재료 얘기해봐. 그 재료 그러면 바로 스피룰리나나 크로렐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 중에 하나고 각광을 받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다 자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안국가고 세계 23위 고밀도 인구 국가인데 바다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해양 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면적도 남한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고 해안선의 길이도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 면적이 크다고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양산업의 경제 창출 가치는 GNP의 7.3% 정도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야의 해양 국가이지만 육상 자원은 그리 풍부하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심해 자원은 어류가 32,000여 종 정도가 있어서 비교적 어류는 풍부하죠. 심해 자원의 특징으로 수심은 200m 밑으로 내려갔을 때 높은 수압을 가지고 있고 불에는 태화되고 불에 대신에 저유기관, 그러니까 액상의 액체 등을 또는 기름을 저장하는 기관으로 돼 있어서 그 수압을 견딜 수 있게 됐다는 것. 자, 그래서 해양에서 신물질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신약품 개발 분야, 식품 개발 분야, 신물질의 잠재력으로 이제 개발 분야 등등, 그래서 항암제, 항에이즈, 항균제, 항종양제, 호르몬, 특수효소 개발 등등등등 이런 것과 관계된 신물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향후 또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이쪽으로 눈을 돌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자원. 갯벌자원은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를 논할 수 있죠. 갯벌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갯벌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큰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처럼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도심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근원지로부터 유입된 찌꺼기나 오염물 등을 여과작용을 해서 정화 처리하고 깨끗하게 한 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여 지구의 콩팥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노폐물 배출 기능에 또는 그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갯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에 생기는 이상 증상처럼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갯벌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자연 정화라든가 수산자원의 보고, 연안 생태계 보호, 자연재해와 기후조절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에서도 이제 그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완화로 인근 지역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물의 흐름을 완화해서 또 조절한다든가 등등 갯벌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그런 많은 기능들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자, 그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에 체결되고 그래서 세계 각국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지켜야 돼요. 협약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협정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7% 감축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갯벌과 연안의 퇴적물 및 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즉 블루카본이 강력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블루카본이 뭔가요? 블루카본이란 연안에 서식하는 염생식물 또는 이 광합성으로 흡수한 탄소나 또는 조석 간만의 차이, 그 다음에 파도 또는 갯벌에 사는 생물 등등이 물리적인 작용으로 펄, 진흙 사이사이 공간에 포집된 산소를 뜻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블루카본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갯벌이 잘 발달돼 있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 보유국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관리자, 책임자는 말하기를 해양의 생태계가 육상에서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방대한 면적의 세계 5대 갯벌로 비교적 풍부한 블루카본의 자연 보유국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현재는 탄소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그 상당한 희망이 이제 갯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갯벌의 연간 퇴적률이 이제 4cm 정도고 탄소 농도 및 밀도를 실정에 맞게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갯벌은 매년 수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그 연구 분석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블루카본 다시 한번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육상의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수십 배나 빨라서 새로운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의 블루카본이 지닌 가치가 새로운 경제적 개념으로 인정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비롯한 이제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갯벌을 비롯한 연안은 수산물 공급, 자연재해 저감, 동식물 서식처 제공, 관광 휴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한 자산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능까지 확인되었다고 갯벌에서 향후 산림자원처럼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블루카본의 가치를 선제적, 지속적으로 조사 및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블루카본이 인정이 된다면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자, 갯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갯벌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로 지구 표면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생물의 약 20% 정도가 갯벌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콩팥으로 정화 작용을 하고 인간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합니다. 무궁무진한 역할을 수행하고 수산물 생산, 자연 정화, 기후 조절, 생태적 균형, 해양생물의 서식지, 자연학습장, 레저 및 관광 기능, 힐링까지도 휴식까지도 포함하는 다기능의 입체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갯벌의 기능은 상업적인 어업, 서식지 기능, 생물 다양성 역할 등등을 다 감안하여 본다면 수산자원의 보고, 자연정화 기능, 연안 생태계 보호 기능, 자연재해와 기후조절 기능, 자연경관지 문화적 기능, 과학적 연구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장소입니다. 자, 이때 BOD라는 말이 나와요.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지금 갯벌을 여러분이 강화도 갯벌인데요. 서해안에 잘 발달된 저쪽은 바다고 이쪽은 지금 강화 그다음에 인근 도심 지역입니다. 이 BOD 갯벌은 BOD를 급격히 줄이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물속 유기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물속의 유기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되는데 갯벌은 그것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죠. 갯벌의 경제적 가치 대단해서 어패류의 먹이 섭취, 번식 장소, 생산성, 농경지 바다의 약 3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갯벌의 기능과 직결되어 있고 추정된 가치를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이렇게 헥타르당 1헥타르는 약 3천여 평이라고 치면 약 10,000불 정도라고 봅시다. 이 9,990이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의 2.7배 이상의 그 가치가 갯벌에서 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화 가치는 BOD가 헥타르당 21.7kg. 그래서 이것은 하수처리장 관리 비용에 비교한 수치로 큰 도시의 하수처리장 능력과 마찬가지로 나오고 단위 면적당 갯벌의 정화 가치는 헥타르당 384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갯벌 자원을 현명하게 개발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우리나라의 갯벌을 한번 살펴보면 갯벌 형성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그리 깊지 않은 수심, 효율적인 퇴적작용, 매우 큰 조수 간만의 차이, 이렇게 밀물 썰물 조차가 큰 이유는 해안선이 들락날락 굴곡이 심하죠. 긴 배의 많은 형태를 지니는 완만한 지형적 특성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이 펼쳐져 있고 세계 5대 갯벌, 즉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남해안에 걸쳐서 있는 하여 잘 형성된 갯벌입니다.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 정책으로 환경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북 해안의 갯벌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갯벌은 국토 면적의 2.4%, 서해안이 83%를 차지하고 경지 지역은 갯벌 전체의 35%를 해당이 됩니다. 갯벌이 발달된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서해안의 완만한 지역, 조석 간만의 심한 차이, 그 다음 굴곡이 심한 해안 등등등. 그래서 서해안 갯벌은 보존가치가 뛰어난 세계 자연유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이죠. 몸을 참고 갯벌은 지구의 콩팥이고 자연 정화적 역할을 하는 생물자원의 보호입니다. 갯벌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자산이고 재산이며 미래에 우리에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산업화, 도시화, 식량 자급 개발로 갯벌을 매립도 하고 간접 사업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환경을 그리고 자원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잘 함께 가야 하는 그래서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피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갯벌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갯벌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세계 5대 갯벌에 계속 유지되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9주 두 번째 강의 5주부터 8주까지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